이번 시간엔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시자 존니 부자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존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 투자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돈, 그다음 노후 준비, 경제 독립 여러 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좀 뭐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참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먼저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그 경제는 이제 한 3년, 4년, 5년을 돌이켜 보면 한 번도 걱정 안 한 적 없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한 5년 전에는 가장 걱정했던 게 디플레이션 걱정했죠. 제로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심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관계가 좀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들 이자율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지금 걱정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걱정이죠. 그죠? 미국의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고 트럼프.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없을 때가 없어요. 또 그렇죠. 예측되니까. 근데 그게 단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지죠. 2025년은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분기가 될 거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5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나는 꾸준하게 노후 준비를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투자 원칙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변화가 없는 월급의 거군요. 10%에서 15%는 무조건 주식형 펀드나 ETF나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만 투자할 거냐 한국에만 투자할 거냐 저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국이 망한 것처럼 그렇죠. 망한 것처럼 한국 주식은 안 한다 그러고 물론 이제 좀 개혁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요새 얘기하는 상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거.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개혁하기는 되게 좋아요.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왜 이상한 뭐 법을 만들고 하냐. 근데 이럴 때는 일본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요새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지배 구조에 아주 획기적으로 상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거든요. 일본도 변하는구나. 그게 30년 동안 내려왔던 거가 일거에 다 해소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일본의 한 20년 전을 보는 것 같아요. 20년 전. 네, 일본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한국은 일본하고 좀 다르긴 한데 버블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은 버블이었고. 그래서 한국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싸고. 지금 현재. 그렇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게 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을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상법을 고친다든가 또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계속 우상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퇴직연금이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에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게 한 400조, 500조가 되거든요. 또 연금저축도 한 100조, 한 이것저것 하면 한 1000조가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그 1000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한국 주식의 미래를 점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금이 나오는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지배 구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속세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이제 좋았다 보니까 올랐으니까.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이 뭐 올해 특히 더 많이 나타났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내보다는 미국이 무조건 좋다. 이거는 또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좀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아직도 그 주식 투자를 그 가격을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격이 4분의 1, 5분의 1이라고 그러면 한국 쪽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을 맞추는 거, 앞으로 미국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그런 그 생각을 하기죠. 저 같으면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미국 주식이 그러면 그 퍼가 어떻게 되는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런 거에 그런 어떤 생각이 없이 앞으로 무조건 나는 미국만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앞으로 미국이 나는 한국은 너무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한국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 봤어. 아니 뭐 지금 이런- 다 손해 보죠. 네, 네.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손해 봤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금은 굉장히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잉 찬스죠. 음. 그 남들이 다 그냥 지긋지긋하고 할 때가 항상 제일 좋을 때예요. 오히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주식의 그런 상승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AI 시장 같은 또 엔비디아나 이런 특정 주식들이 많이 좀 그런 견인을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AI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또 뭐 버블이다 이런 또 논란도 아니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하시면 그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그 좋을 거라고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미국이 그 손해를 막 1년에 뭐 몇 조씩 손해를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막 엄청 났어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구글이 나오고 네. 인터넷을 통한 엄청난 기업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은 잘 되겠지만 모든 그 기업이 그 AI를 한다고 해서 다 엄청나게 돈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독점을 하니까 하지만 뭐 독점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잘 될 가능성은 크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될 거라고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가격이 너무 비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너무 싸다 그러면 꼭 AI만 투자할 필요 없죠. 근데 사람들은 가격을 사람들은 네. AI다 그러면 전부 거기다 투자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외된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기업하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업한 거잖아요. 동업하는 게 꼭 AI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뭐 현재 유행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것에 너무 좀 매도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유행한다는 얘기는 이미 버블일 가능성이 커요. 그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미국 시장을 조금 바라볼 필요도 그렇죠. 있는 거. 네.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네.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럼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야, 한국이 그 모든 네거티브한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것 또 뭐 성장률도 떨어진다 그러지 뭐 매일 걱정이잖아요. 수출이 뭐 안 된다 뭐 이럴 때가 되게 좋을 때예요. 오히려. 네. 예. 왜냐면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국내 주식 외면 현상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요, 그냥 뭐 코스피 200사도 좋고요. ETF. 굳이 내가 그 종목 고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좌를 통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만난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금저축펀드부터 가입해야 되죠. 오래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세금 혜택이 워낙 좋으니까 그쵸, 예.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되게 급해요. 이거 10배 벌, 그러니까 뭐 그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것 같은 건데 그거는 1,000만 원 벌어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경제 독립, 노후 준비를 위한 건데 그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수익 게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를 이제 노후 준비보다는 말씀하신 당장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 연금저축에서 뭐 ETF를 투자하는 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받게 되니까 그렇죠. 예. 좀 너무 멀게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예. 왜냐면 가격을 맞추는 건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막 천재 같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5만 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 됐어요. 와, 역시 나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식 투자 하십니까? 네. 그럼 다 한대요. 근데 다 나한테 내가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해요. 나 20% 마이너스예요.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게 그러니까 주식하면은 이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학원에 가서 국영수 점수 따지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노후 준비가 예를 들어 내가 55세, 60세가 됐을 때 내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 픽처를 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게 되게 좀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죠. 주시장은 나는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월급이 10% 뭐 20%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게 좋아요. 여행 가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소비보다는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뭐 국내 주식하면 뭐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뭐 5만전자, 뭐 9만전자, 10만전자 이런 이제 명칭이 붙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이게 되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글쎄요,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데 저는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은 아직도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그다음에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거기서 강자고. 근데 이제 그 요새 뭐 HBM이니 뭐 네. 거기에 너무 소홀히 했다.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문화예요. 기업 문화.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들도 이제 기업 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봐요. 여태까지 그런 모델은 이제 경쟁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탑다운 문화, 위에서 시키면 내려가는 문화는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플랫해야 되고, 기업의 어떤 네, 문제네요.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고, 의견이 서로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이 그 레이어죠. 그러니까 그 명령 체계가 한국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뭐 부장 뭐 위로 이사 계속, 예 보고 체계가 그런 되죠. 거 갖고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미국처럼 네. 플랫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은 그 새로 들어온 직원도 언제든지 자기 말을 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절실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핵심 문제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문제일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그게 많은 문제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난 회사 잘 되고 한 거 상관없어. 나는 월급만 받아가면 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서로 냉소적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식이 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여태까지는 일사불란해서 성공했죠. 여기까지는 잘 됐지만 앞으로는 경쟁자들이 너무 세요. 그 TSMC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인재들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요새는 뭐 나는 뭐 삼성전자에만 뼈를 묻을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 얘가 저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또 문화도 괜찮으면 훨씬 더 자유로운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안 옮길 이유가 없죠. 그게 가장 심각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금리의 문제와 환율의 문제 때문에 또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금리와 또 환율의 문제를 봤을 내 때 포트폴리오하고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그걸 없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일 또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는 매크로한 거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뭐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이 다 틀릴 수가 있지만 나는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그 회사를 팔고 또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 시에 다 사고 그거는
그럼 잠을 못 자죠. 그쵸? 그죠? 걱정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코스피 200을 꾸준히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ETF가 있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모은다든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죠. 근데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달러를 사라. 뭐 환율이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출 기업으로 바꿔라. 그거는 대부분 저도 펀드 매니저 오래 했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승패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종목이 있으면 그중에 킬러 종목이 하나 나와요. 내가 정말로 이 회사의 컨빅션을 갖고 야, 이 회사 너무 괜찮다. 갖고 싶다. 내가 동업자 되고 싶다. 그런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10배 되고 20배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금리와 환율에 고려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옛날 말이 내가 다닐 때도 미국에서 그 투자 회사 다닐 때도 우리 펀드 매니저끼리 농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운용사마다 다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매크로 뭐 금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다. 근데 반대로 하면 우리 돈 번다 그래요. 경제학자의 반대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에 빠지죠. 그건 내가 컨트롤 못 해요. 근데 주식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줄이자 이러는 건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간다든가 전쟁이 난다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걱정할 필요 없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을 분석하는 거. 너무 재밌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사람인지.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반도체주나 아니면 뭐 전기차,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이슈죠.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뭐 여러 가지 미군 돈을 내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는 거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뭐 반도체나 우리나라 좀 주 종목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은 이 한국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줄 거 있지만 받을 게 뭔가 동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규제를 하면 망할 것처럼. 그러면 야 미국이 어떻게 되면 미국이 대국인데 말 안 들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각화를 할 건가, 수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뭐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낫죠. 그렇구나.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뭐 매크로하게 트럼프가 막 관세를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매크로하게 뭐 반도체주가 빠질 거야, 뭐 전기차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그렇다고 내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압박했죠. 그래서 환율을 계속 절상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잘못된 거는 그 당시는 환율이 계속 불리하게 되니까 수출을 못하게 됐지만 그때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역할을 갖고 왔어요. 계속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서바이브 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했죠 일본 기업들이. 근데 일본이 잘못한 거는 그 많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그게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죠.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도 이제 이렇게 막 외부에서 압력이 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됐던 뭐가 됐건 기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게 되면 회사는 훨씬 더 스트롱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되게 기업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막 막 돈도 함부로 쓰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IMF 때도 그랬죠.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향상시킨다든가 국가면에서도 그런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또 투자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이제 뭐 직접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ETF에 대한 투자도 관심이 많이 높고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데 ETF도 뭐 여러 분야가 있고 섹터가 있잖아요. 좀 그 중에서도 좀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그런 분야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사람마다 틀리죠.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 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당을 더 뭐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느 게 좋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ETF를 사든 상관없이 비중이 중요해요. 주식 비중이 얼마냐. 비중이.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얼마큼 돼야 될 거냐. 그걸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ETF를 살까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누가 좋다 그러면 이 ETF 사고 또 누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이가 50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 60%는 주식 비중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리츠 부동산 펀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죠. 젊을수록 좀 주식 비중이 더 커져야 당연하죠. 될까요? 20대 30대면은 100% 있어야죠. 100%. 네. 알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금저축에서 이제 ETF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이게 그 내가 이제 월급에서 뭐 사용해야 될 돈이 있고 뭐 저축해야 될 돈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연금저축에 넣어야 될 돈 이렇게 비중을 좀 나눌 텐데 어떤 게 좀 적정한 비중이라고 보면 되나요? 내가 20대다 그러면 월급의 10%만 해도 돼요.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한 20%, 20에서 25%. 40대다. 심각하죠. 그러면 40%가 해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제 왜냐면 저기 복리의 마법을 이용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유리한 건 빨리 시작하면 적게 넣어도 이제 크게 그렇죠. 올릴 수 있는데 그렇죠. 20대면은 월급의 10%면 더 충분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60대는 안타깝게도 거의 70%를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넣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노후 준비가 된다는 되죠.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요즘에 워낙 관심이 높은데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계시고 또 안 그런 분도 계신데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넣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코인에 어느 정도 내 자산에 익스포저가 있어야 되겠다 한다 그러면 글쎄요 5% 미만 그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는 뭐 금융 문맹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일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뭐 한국 투자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본이 일본이 30년 전에 일본이 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죠. 다양성이 없는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경제대 가는 거가 동경제대만 가면 성공한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못 하죠. 우리도 뭐 스카이 그렇죠. 목표로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엄청난 자살률이 있었죠. 행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근데 지금 일본은 그런 사교육에 대한 사교육을 거의 안 하죠. 일본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죠. 남자건 여자건 스포츠를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은 안타깝게도 옛날 30년 전에 일본을 답습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일본이 실패했던 네, 사례네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창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월급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부자가 나오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금융교육이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 돈 버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창업하라고 그래야 되고 네가 너의 보스가 되라. 왜 남이 네 보스가 돼야 되냐. 우리는 너무 당위적이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취직해라. 좋은 데 취직해라. 재벌 기업 가라. 그 막 온 동네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죠. 또 이제 뭐 일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뭐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에 아무래도 지금 많이 매몰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동산이 뭐 물론 이제 훌륭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에 너무 많은 쏠림이 돼 있는 문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금융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도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을 다 부동산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계속 가장 문제는 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부동산 그렇죠. 자산 가치가. 부동산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고. 주식도 그랬고. 예. 네. 그게 이제 버블이 생겨서 그게 거품이 빼지는 게 한번 팍 빠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조금씩 빠지는 거. 1년에 뭐 5%씩 빠지는 거. 그렇구나. 근데 한국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도 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워낙 많은 돈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집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비교할 줄 알아요. 월세가 좋은지 집을 사는 게 좋은지. 네. 집을 샀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 월세를 사는 게 단점 뭐고 장점.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나는 집이 있어야 돼. 나는 사회초년생인데 무조건 집이 있어야 돼.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내 돈을 어떻게 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거에서 따져야 되는데 네. 그런 사전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집은 무조건 사면 올라.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의 변화부터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뭐 한데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하니까 뭐 벼락거지 이런 막 신조가 생기고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되게 이제 옆에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맞아요. 집 네. 저쪽에 올라갔다는데 막 초조해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고를까?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을 주식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야 옆에서 50% 올랐대. 그러면 막 초조해지고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생각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냉정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주식 사는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졌을까? 회사 펀더멘털은 아직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주식 가격만 빠졌을까? 그러면 야 이건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적정 가격이 5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야 더 사야 되겠다 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잘못 샀다 큰일 났다 그래서 손절매한다 맞아요. 그러죠. 그거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잖아요.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제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1억 만들기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오늘 계좌를 열고 오늘부터 10만 원 하는 거예요. 5만 원도 하고. 왜 기다리죠? 1억 될 때까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만 원도 일 시켜야 되고 만 원도 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돈이 없잖아요. 그래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수밖에 없죠. 커피를 끊는다든가, 아, 자기 생활 습관을 바꿔서 여행을 그만둔다든가, 백화점에서 쇼핑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 1억 만들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 예적금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투자적 나의 어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내가 것일까요? 예. 뭐 3년 동안 필요한 돈이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월급이 생기면 네. 10%는 내 돈이 아니다. 그부터 뛰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나는 60세에 찾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걸 투자하고 나머지 90% 갖고 생활하는데 그 중에도 순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순서가 먼저 돈 생기면 여행 가기, 뭐 비싼 차 사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돈이 모이면 막 차가 보이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주식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음. 내가 주식을 소유하는 그 즐거움을 알면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조금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를 조금씩은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좀 세워야 예를 될까요?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대표님 저 대표님 말씀 듣고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네, 너무 잘 됐네요. 저는요 하루에 1,000원씩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네, 네. 그러면 그런 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과감해야 돼요. 투자할 때는. 과감해야 되죠.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이 올라가고 내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나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한다.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한다. 그중에서 ETF 뭐 미국도 뭐 S&P 500 산다든지 뭐 코스피 600 산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내가 뭐 80% 해야 되겠다, 70% 해야 되겠다 정하고 그때부터는 자동이에요, 자동. 내 월급에서 무조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뭐 시점을 자기가 매번 바꾸기보다는 좀 뭐 적립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장립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런 게 투자하는 즐거움. 예. 돈이 이제 처음에 그걸 경험을 못해서 그런데 나는 맨날 그냥 카드값 뺏느라고 난리잖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 힘들게 살아야 될까? 나는 엄청나게 일하는데 월급은 별로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카드 빚은 늘어나고 그거를 스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략을 짜야 되죠. 전략이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목표가 뭐냐? 내 목표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에서 좋죠. 야, 내가 지금 나이가 35인데 45세는 적어도 내 재산이 한 3억 원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러다간 큰일 났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골이 있으면 전략은 훨씬 더 쉽죠. 전략은 뭐예요? 내가 월급의 10% 20%는 무조건 떼어서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이 쓰는 돈이 없을까?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닐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고치면 그 전략이 나오죠. 근데 그 골이 애매하면 목표가,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하루에 1,000원씩 살래요. 그게 이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절대 놓을 준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거를 그 목표를 뭐냐 하니까 일본 놀러 가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샤넬백 사기 위해서. 그때 너무 안타깝죠. 목표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40대에는 내가 얼마 정도 돈을 내 순자산이 얼마큼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쇼핑을 줄인다든가 카드를 찢어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를 살아갖고는 그 절대로 저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그 어떤 특정 시점 뭐 40대 50대 가서 내가 자산을 좀 모았을 때
어떤 그 주식들도 매도해야 또 나의 실제 이제 사용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뭐 시기나 뭐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언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 그럴까? 나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한 2배가 올라서 안 팔았더니 다시 옛날 가격으로 떨어지더라. 그 당신 말 틀린 거 아니냐? 그때 그 2배 살 때 팔아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결과론이에요. 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타이밍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타이밍. 예,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회사의 펀더멘털이 정말 문제가 생겼다든가, 회사가 돈을 더 이상 벌지 힘든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아야 파는 거지. 사람들은 가격을 맞추는 거로 생각해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20,000원 갔다가 다시 또 15,000원 되기도 하고 또 10,000원 다시 가고 8,000원이 되기도 해요. 나는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내가 60이 됐더니 그게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 8,000원 산 것도 있고 어떤 10,00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12,000원 주고 샀겠죠. 그렇게 접근하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되게 주식 투자를 시간에 투자한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런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적은 금액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혹시 이제 좀 과거에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좀 투자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한 40대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렇죠. 해야? 네. 충분히 가능하죠. 옛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망을 일찍 했어요. 근데 지금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40대라 그러면 나는 이미 그냥 이대로 살을래. 그게 가장 위험해요. 진짜 후회해요. 아직 20년 남았어요. 네. 은퇴할 때까지. 그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 잘못된 소비를 일단 다 없애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됩니다. 나는 월급이 많으니까 천만에요. 육체적 노동과 그럼 불가능해요. 지금부터 내가 주식 투자 안 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열어서 난 주식을 잘 모르니까 S&P 500, 뭐 코스피 200 반반씩 할래.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투자할래.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투자로 바꿔라. 그 다음에 60세 이후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40대인데 돈이 1억도 없다. 그러면 이제 빨간 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은 대부분 빚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뭐 카드빚. 집에 물려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대출빚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서 대출 빚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뭐 백화점 카드라든가 일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카드를 쓰는 거, 현금을 그러니까 체크 카드를 쓰는 걸 버릇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끊었더니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당분간 여행도 가면 안 되고 자동차도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중요하죠. 자동차만 없애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으로 대표님 찾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 노후 준비에 있어서의 문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초년생 직장을 잡게 되면 직장에서 그 많은 교육을 해요.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 투자에 대한 교육.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쵸. 60세에 나와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나와서 그때 돈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액티브 인컴,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액티브 인컴만 생각해 온 거예요, 평생을. 네. 그러니까 내가 은퇴했을 때 퇴직금이 2억 정도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요. 개업을 합니다. 퇴직금으로. 네, 그거는 그때부터는 내 자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돈으로 내가 나는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빵집 하면 되겠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2억을 받았건 1억을 받았건 그건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공부를 해본다든가 새로운 그 잡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금융교육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융교육하고 금융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러는 게 절실하죠. 근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은퇴하신 분들이 지금 내년부터 은퇴하는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다 갈 데가 없어서 다 당구장에 가더라고요. 그 고급 인력들이. 그러네요. 그거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는 저기 퇴직자 협회가 있어요. AARP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대 특히 노인층을 어떻게 그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해서 그 한국이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안 돼 있고 또 사회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게 특히 과거에도 없었는데 요즘에도 말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적은 그게 것 이제 같아요. 단발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은퇴하신 분들 일자리 주겠다 그래서 뭐 구청에서 뭐 그 무슨 환경 사업을 한다든가. 공공일자리. 네, 그거는 그거하고 절대 해결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라이프를 사는 거잖아요. 네. 60에서 그러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 때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아까 얘기했던 은퇴자 협회 같은 데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금융교육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사기를 당해요. 사기당하는 분들이 많구나. 너무나 많이 당해요.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1억 유일하게 있는 게 1억인데 1억 다 보내갖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게 그런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도 받아야 되고 얼마든지 지금은 50대 60대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섣불리 빵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하지 말아라. 그거는 치킨집. 그거는 그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거는 갈 수가 없죠. 하면 안 되죠. 네.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일 텐데 아주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이 좀 적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어떤 분은 퇴직연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자기 돈에서 나간 걸 몰라요. 자기 월급에서 사실은 나간 그렇죠. 건데 그 정도로 무지하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자금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 시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내 퇴직연금이 일을 해야 해야 된다는 되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그게 원금 보장력이 있으면 안 되죠. 내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한 게 네.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광고가 전부 성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새 지하철 타면 뭘 느끼세요? 요즘에 진짜 퇴직연금 퇴직연금 네.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죠. 네.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아,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지금 한국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원금 보장령이 있어요. 원금 보장형. 예. 절대 하면 안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일할 건데 얘는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또 이게 또 없어지면 안 되는 소중한 돈이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금융 지식 부족한 거죠. 어. 30년 동안 일할 건데 없어질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과감하게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진짜 퇴직연금 유일하게 내 돈인데 남은 돈인데 이거 그래서 한국의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어,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거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 금융회사에서 우리한테 옮겨라. 오히려 하는 거. 금융회사에서 먼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를 해서 뭐 그 안전하다는 이유로 채권에다 넣는다든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실제로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뭐 ETF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아마 그 일반 개인 펀드는 그러니까 개인 개별 주식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ETF가 제일 낫죠. ETF 너무나 많죠. 네. 그래서 ETF는 이제 주식형 ETF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IRP 계좌에서 예. 이제 ETF를 사게끔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그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씩 늘려가면 돼요. 아 요새 반도체 그 ETF가 괜찮다는데 뭐 같은 좀 사보는 거고. 또 뭐 요새는 헬스케어가 괜찮은 것 같은데 헬스케어도 사보고. 그거 재밌죠. 그런 방식으로 뭐 S&P 500 같은 것도 사놓고 그것도 뭐 이렇게 베이스로 해놓고. 베이스로 예. 해놓고 네. 요즘에 또 이제 그 은퇴나 또 뭐 파이어족도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월배당 ETF가 있잖아요. 월배당 커버드 ETF 콜라 예, 이런 좀 거, 예. 노후 준비로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죠. 장기적으로 예, 보면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월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필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좀 포기를 하더라도 다운사이드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20년 투자할 거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다 올라가야지 내가 배당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배당금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예.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 월배당이 아무래도 이제 매달 이제 인컴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자기 원금에서 나간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내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돈에 나오는 그렇죠. 거구나. 그게 투자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당을 계속 주니까 내 돈 자금도 빠져 들어가니 그걸 배당을 안 받고 계속 투자가 되면 더 복리 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 월배당 ETF 워낙 요즘에 그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요새 뭐 네. 코인을 베이스로 한 거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지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 또 인구 감소가 전체적인 화두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투자의 어떤 시장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줄어드는 거하고 투자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경쟁이 떨어지겠죠.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은 일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테크 회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라든가 얼마든지 투자할 거는 많죠. 고령화 때문에 투자하거나 뭐 투자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그것 때문에 뭐 못할 이유는 없다.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아, 부동산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꼭 아들이 꼭 그거를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70만 개의 집이 비어 있거든요.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주식은 이제 기업인데 이제 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옛날에는 노동 집약적인 게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어떤 통신이라든가 통신을 통한 모빌리티라든가 이제 그런 데가 저는 투자할 만하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그런 통신이라든가 뭐 어떤
그 모빌리티에 관한 그 주식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지? 그러니까 외국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서 그렇죠. 싼 거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성장 가능성이 또 많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많죠.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게 신기한 거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느꼈던 건데 은행에서 이제 펀드를 팔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이번 달에 살 펀드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수익률 좋은 걸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은. 예. 그 최악이죠. 수익률 좋은 거를 고르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가장 만약에 그 과학적으로 가려면 올해 제일 많이 빠진 거 그죠? 한국 주식이죠. 가격이 싸졌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판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는 ETF를 제일 먼저 위에다 올려놔야 되죠. 이게 가장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여태까지 너무 막 그냥 망치로 쪄갖고 내려간 것처럼 내려갔다. 근데 신기하게도 6개월 동안 수익률 좋은 거를 10개를 골라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손님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훌륭한 투자가는 오른 걸 고르는 것보다는 떨어진 거 고르는 게 100배 낫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당연하죠.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거는 이제 컨트롤리언 인베스팅이라고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템플턴이라는 회사가 그 컨트롤리언 인베스팅이라는 거를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한국이 그때 IMF 때 엄청나게 막 그 망한다 할 때 거기 한국 코리아 펀드를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야, 그런 네. 또 과감한 결정이 그렇죠. 필요할 때가 왜냐면 있구나. 가치가 이게 훨씬 좋은데 과거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노후 준비도 있지만 그 앞서서 지금 자녀들의 어떤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수 아니 있을까요? 저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대부분 100% 대답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100%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근데 공부 잘하라고 학원에 돈을 몇백만 원씩 써요. 그게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아이는 괴롭히고 공부를 다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절대로 같은데. 네. 반비례하죠. 절대로 반비례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없어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의사, 뭐 변호사, 조금 뭐 월급이 많다는 것뿐이지. 내 육체로만 갖고 돈 버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또 뭐 다른 직업도 있겠지만은 자격증 있는 그렇죠. 뭐, 네, 내가 사자 붙은 시간당 분들. 버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죠. 내가 은퇴해서 내가 의사였는데 은퇴하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근데 진짜 좋은 비즈니스는 내가 은퇴해도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배당이 나오잖아요. 내가 은퇴하더라도. 근데 의사가 되는 것만 목표로 가는 사람은 내가 100살 돼도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만 돈을 벌게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가르쳐 주는 게 백기란 거죠. 그리고 사교육비를 쓰는 거 그게 그러니까 아까 목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략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의 전략을 우리의 부자를 만드는 전략을 써요. 아니, 목표가 우리 애가 부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전략이 뭘까요? 투자를 가르쳐 주고 창업하라 가르쳐 주고 돈을 가르쳐 주고 그래 우리 애가 부자 되지. 근데 우리는 고른 저기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전략이 완전히 틀린 거죠. 공부 잘하라.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냐? 빵.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이유가 이 너무나 편견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편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자랑스러운 게 옆집 애하고 다른 라이프를 사는 걸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한국은 똑같은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비교가 많이 획일적인 거 그건 최악이죠.
전부 다 의사 달라 그러면 의사 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나는 의사 안 되면 경쟁력이 다른 데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 편견이 많은 거구나.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구나. 돈에 대한 생각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